교수님의 또 개인적인 경험담을 또 듣고 싶어서 모시게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디자인 전공자로 미국과 일본에서 공부하고 다시 미국에서 디자이너와 대학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한 20년쯤 귀국해서 사업과 박사 과정을 병행을 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부업 비슷하게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명동의 한 분양형 호텔을 이제 분양받은 이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갖가지 부조리에 이제 본의 아니게 앞장서서 싸워오다 이제 지병이 악화돼서 교수직에서 물러나기까지 됐습니다. 네. 현재는 호텔의 대표이사이자 이제 무보수 뭐든 닥치는 하는 이제 염전 노예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분양형 호텔 첫 투자가 15년, 네. 2015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동 호텔에 투자를 하시게 된 이유하고 어떻게 분양형 호텔에 하시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부동산 투자 권유가 진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번호가 유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청담동의 작은 아파트를 팔고 네. 여윳돈이 좀 살짝 있었던 때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 운명이 좀 잘못될 팔자였는지 네. 이제 마침 명동의 한 호텔에서 이제 분양에 대한 전화를 집중적으로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현장에 가봤고 입지 등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 투자할 만하다고 이제 판단해서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네. 이제 이후 부조리의 온상과 같은 이 호텔에서 이제 어떻게든 싸워보겠다고 오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집은 투자로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아파트에도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서 네. 뭐 아파트나 시세차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집은 필요하면 뭐 사거나 뭐 세를 들어서 사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제 당시 뭐 재직 중이었던 대학도 좀 멀고 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없어가지고 그냥 팔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이제 최소 20억 로또 될 물건이었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서울 외곽 변두리 아파트도 살까 말까 한 금액으로 팔았으니까요. 하여간 그렇게 판 자금으로 이제 인생을 말아먹을 부동산을 이제 산 셈이 됐죠. 그래서 이 호텔 이름은 이제 밝히지 않고 그냥 명동 호텔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가보니까 입지는 최상이에요. 아, 최상. 예, 뭐 기존에 있던 이제 명동 밀리올의 상가 빌딩을 이제 리모델링을 그냥 한 거라서 이미 완공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객실 뭐 구조 뭐 다 그냥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전국의 최고 공시 지가로 이제 맨날 신문에 나오는 네이처 리퍼블릭 있잖아요. 네. 그게 그냥 옆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금싸라기 땅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동역하고 이제 건물이 아예 지하 통로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산 타워가 그냥 코앞에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건물이 그냥 정상적이기만 했다면 저는 이 부동산을 이제 사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행운이라고 할 만한 곳이었죠. 근데 물론 이제 분양 금액은 이제 좀 터무니없이 비싸긴 했어요. 이제 침대 2개 딱 들어가면 꽉 차는 객실이 평균 한 4억, 5억 뭐 했으니까. 근데 뭐 부동산은 입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뭐 입지 값을 한다 생각하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이제 뭐 10년간 7%를 보장한다고 했고 이제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보증금 대신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전 장치도 돼 있다 이제 생각을 했고 뭐 돈도 다 신탁사에 넣으면 되고 뭐 지하에 이제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백화점. 예, 그 서류를 뭐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백화점을 끼고 있는 호텔 그 명동 한복판의 호텔이라니까 뭐. 장밋빛 그 자체였죠. 명동은 뭐 이미 그때도 외국인들이 이제 득식을 하던 때라서 뭐 운영이 잘 될지 뭐 그런 걱정은 사실 할 필요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약속했던 사항이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렇게 서면으로 계약하고 도장 찍은 계약서가 제일 무서운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계약서라는 게 이렇게 무력한 것이라는 거를 전 여기서 처음 알게 됐어요. 이게 다 조항에 다 들어가 있는데 10년간 7%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근데도 지키지 않아도 하나도 안 지켜요.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네.
야, 그게 진짜 실제로 그렇구나.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사실 명동 호텔 같은 경우는 영업 사원이 이제 길게 떠들 필요도 없는 곳이에요. 바로 그냥 그 분양 현장, 그냥 호텔 다 완성돼 있고 객실 다 완성돼 있는 상태에서 내부, 향, 기타 입지 조건 그냥 다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막 신문이고 광고를 많이 해서 제가 갔을 때도 하도 광고를 많이 해서 이제 제가 갔을 때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분양 사무소가 말 그대로 그냥 돗대기 시장 같이 막 성업 중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간 적 없지만 이제 설명회도 여러 차례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야 항상 현업에 있던 사람이고 이제 부동산은 사이드로 투자하는 거라 당신은 좀 여러 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점점 느끼고 있던 차예요. 여러 개 되다 보니까 계약 갱신일이 막 제사 돌아오도 자꾸 이제 돌아오니까 네. 그거 챙기는 것도 일이고 모르고 지나쳐서 자동 갱신이 되는 일은 허다했고요. 월세 입금도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대출 이제 빠져나가게 이렇게 해놨는데 월세 입금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서 독촉 전화 받고서는 그렇죠. 이제 부랴부랴 대출 이자 내고 그럼 또 세입자한테 또 입금 안 됐다고 또 연락해야 되고 하여간 그런 게 좀 많이 좀 귀찮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입지 최고지, 남이 알아서 다 운영하고 관리해 준다고 하지, 7% 수익금 따박따박 준다고 하지. 그러니까 10년 계약이라고 하니까 한동안 아무 생각 안 하고 이제 신경 안 쓰고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제 계약을 하기로 결심을 했죠. 근데 사실 이 10년 계약이라는 게 임대인한테 사실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되게 안정적이라는 뜻인 줄 알고 10년이나 되니까요. 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유리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임차인인 운영사가 호텔을 안심하고 좀 이렇게 하고 하려면 임대 기간이 좀 길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혼자서 납득하고 이제 받아들였죠. 왜 이게 임대인한테는 별로 그게 좋지 않아요? 10년이? 일단은 서로한테 묶이는 거잖아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게 그렇게 길게 돼 있으면 좋지 않고요. 수익형 부동산 같은 거는 인플레를 해지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가 됨에 따라서 아니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거나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월세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곳에서 장기로 잘 가지고 있으면 이제 수익률은 점점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픽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정스럽게 받아들이면 안정스러운 건데 그게 뭔가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못 올라가고 한다고 하면 별로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분양형 호텔의 어떤 운영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구조로 이제 분양을 받고 운영을 하냐면 이제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 빌딩 여기도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 그런 수익형 부동산하고 물리적 특성에 있어서는 분양형 호텔도 다른 점이 없어요. 한 건물을 이제 지어서 그 내부를 이제 쪼개서 다수한테 파는 거는 이제 동일합니다. 근데 분양팀이 하는 일도 동일하고 그 안에서 문제가 터질 여지도 동일해요. 근데 이제 단지 분양형 호텔이 일반적인 이제 수익형 부동산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수익형은 세를 주든 사용을 하든 이제 각자 이 부동산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이제 그런 구조라면 분양형 호텔은 그 운영을 이제 운영사한테 한꺼번에 맡겨서 한꺼번에 그 객실 소유주들이 동업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예요. 즉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죠. 잘만 된다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실은 이게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입니다. 재산권을 혼자서는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관리소하고 관리단 문제인데 분양형 호텔의 경우는 이제 건물 자체를 이제 이 운영사가 됐든 시행사가 됐든 좌지우지해야 하니까 관리소를 장악하는 게 이제 거의 업자들한테는 이제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진짜 별하별 범죄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까지 사실 제가 이런 분양형 호텔하고 얽혀서 정상적인 관리소를 본 적이 없어요. 관리소를 일찌감치 이제 시행사가 장악을 하고 그걸 안 내놓기 위해서 정말 별짓을 다 했는데 이제 그건 다 책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집합건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소는 이제 말 그대로 법에 사각지대에 있고 이제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 일단 한번 들어오면
죽어도 내놓질 않습니다. 뭐 버텨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어떤 짓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이런 실정을 알 기회도 없고 이제 큰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는 이상에는 뭐 알 수가 없죠. 여러 명의 소유자들이 한꺼번에 뭉쳐 있으면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 분양형 호텔에서는 이 점이 오히려 약점이 되고 힘을 쓰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제 하나로 완전히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만 있다면야 이제 무적의 슈퍼파워겠지만 이제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현장 뭐 다른 분양형 호텔 뭐 다른 어디를 봐도 어디든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장 잘 알고 이용을 하는 게 바로 업자들이고요. 이 관리소하고 관리단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뭔가요? 관리소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관리 회사들, 그러니까 관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데 그 분들이 뭐 이렇게 어떤 거냐면 관리 회사들이 용역을 나오는 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 회사들이 계약을 맺고 이제 들어와서 관리 업무를 이제 하는 게 이제 관리소인데 그 관리소를 뭐 선택을 하든 뭐 이제 선정을 하든 해서 하는 게 관리단이에요. 원래 그게 관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관리단은 뭐냐면 소유주들의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단이라고 하면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유자들이 집합으로 한 이제 집합체이고 그 집합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관리인을 선정을 해서 관리인이 관리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곳들이 이제 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뭐 아파트 동대표 뭐 그런 식으로 모든 소유주들을 대표할 만한 분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관리소를 이제 관리 감독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건물들마다 약간 다른데 그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면야 다행이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고 뭐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이 많다는 게 아까 약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선수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일 작은 물건 하나 사서 이제 소유주로 발 들여놓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관리인 하겠다 아니면 이제 자기 측근이나 뭐 자기 한패거리 이제 관리위원회 만들어서 이제 좌지우지하고 그러면 그 뒤에 이권 사업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건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관리단이 좀 더 중요하게 이렇게 해야 그렇죠.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리단이 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내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고 뭐 상가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관리단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눈먼 돈이고 눈먼 빌딩이에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교수님 이런 표현을 써주셨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분양형 호텔이 범죄의 종합 선물 세트다 네, 하시면서 특히 제가 있는 호텔이 네. 정말 네. 저 책에 저기 꽂혀 있는데 네. 정말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좀 이게 낌새가 이상하다고 보셨는지. 이상한 낌새는 이제 뭐 다른 거보다 수익금이 나오기를 한 첫날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운영을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막 밀려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 정상화 시킬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필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 뒤로 미루고서는 이제 첫 그 수익금을 주는 날로 계약을 했었어요. 그게 3개월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날만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수익금이 나오기로 한 첫날부터 수익금이 제대로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수익금이 아니고 적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웅성대기 시작했죠. 그 후에 이제 보니까 무슨 양파 껍질 같이 까도 또 이제 뭐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뭐 계약 불이행, 뭐 비상식적인 변명, 막 꼼수 섞인 제안, 뭐 보니까 과거 전국의 피해 사례들 같은 걸 봐도 뭐 하나를 봐도 정상적인 신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 대학 교수였고 교수라는 게 이제 공부를 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리서치를 시작을 했어요. 분양형 호텔에 대한? 그쵸. 이제 제 상황에 대한 리서치를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뭐 어렵게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뭐 검색창에다가 시행사 대표 이름, 뭐 빌딩 이름,
뭐 호텔 이름 이런 것만 그냥 쳐도 자료가 그냥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과거 각지에서 분양된 이제 밀리오레 빌딩 그 분양 피해자들이 그 올린 글하고 그 다음에 신문 기사들이었는데요. 보면은 분명히 다른 지역인데 내용이 대동소이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전국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람을 등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올린 글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 후에는 막 삭제되고 막 사라지고 그러긴 했는데 하여간 개인들이 올린 하소연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사람들인데 아 이거는 잘못 걸렸다 싶었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우리가 그때 이미 겪고 있던 이제 그런 일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수순하고 그냥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되풀이된 역사를 보고 우리의 역사를 이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도 그 수순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디테일은 바뀌긴 하지만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이제 되풀이됐던 과거 역사에서 지금 이제 명동 호텔에서 저희 소유주들이 버텨낸 것처럼 버틴 사람은 없었어요.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에서는 다들 소유자들 새드 엔딩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만신창이가 되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의 그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될지 이제 새드 엔딩이 될지는 뭐 역사가 이제 알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절대 새드 엔딩은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이고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도 이제 죽어라 뛰고 있는 거죠.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되는 집요한 방해 뭐 그런 속에서도 다시 이제 호텔 그 오픈하고 영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이제 딱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딱 아닙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저 그저께도 경찰 조사 받고 와서 지금 사실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때 이제 너무 힘들게 조사를 받아가지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수분양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이 실체 뭡니까? 누굽니까 이게? 건설 시행 바닥이 이제 거친 거야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몇십 년간 이제 수천 명의 이제 사람들을 등을 치고 피해자를 양산한 이제 이 회장이란 인물이 그냥 정상적인 기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이제 그와 함께 하는 이제 앞잡이들은 끊임없이 이제 이 회장이 뭐 멀쩡한 사람이고 기업가다. 오히려 이제 제가 사기꾼이라고 이제 뒤집어 씌우면서 이제 온갖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사 대표는 뭐 옛날부터 조폭 연루설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소문은 이제 되게 많았는데 실체는 뭐 명확하게 이제 확인되거나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저희가 조폭 집단으로 몰리는 사건은 벌어졌었죠. 그래서 우리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전국 사계파 조직이 모인 이제 조폭 집단 막 그렇게 되고 이제 당시 이제 저희 소유자 협의회 회장이었던 이제 칠순 노인은 조폭 수괴로 딱 돼서 그 기사가 인터넷 신문에 이제 실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영업 시작을 하는데 하도 방해를 하니까 이제 이 정도로 무력이 판치면 우리도 이제 힘으로 이제 맞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조폭 두목을 소개시켜 주신 외부 전문가가 있었어요. 살다 보니 제가 조폭 두목님까지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목이 그 시행사 쪽 조폭이 어느 계파고 어떻고 저떻고 다 알려주고 본인은 뭐다 막 이제 그런 걸 다 얘기해 줬는데 솔직히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뭐 기억도 못 하겠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우리 측 사람들의 성격 자체가 이제 저 사람들이 막 무력과 불법을 저지른다고 우리도 이제 똑같이 한다 그럴 사람도 아니고 뭐 불의와 불법은 안 된다고 나섰는데 우리가 조폭을 손을 잡는 것 자체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게다가 만약에 그렇게 설령 한다 해도 그게 다 돈일 텐데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뭐 애초에도 없었지만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하나 이제 조폭 두목은 어떻게 생겼나 이제 호기심 반으로 이제 만나긴 했었는데 하여간 뭐 조폭이 껴있다더니 정말인가 보다 뭐 그 정도로 잠깐 얘기 듣고 넘어간 적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단 이제 호텔 보안팀들이 좀 지독했어요.
이것도 이제 뭐 경기도 어느 특정 대학 체육학과 출신들이 이제 줄을 이룬다 이제 그런 얘기가 어디서 들려오긴 했는데 진 여부는 저도 모르고요. 하여간 이게 덩치들이 보면 다 운동선수들 그냥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충성을 바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엉뚱하긴 한데 직장인의 비애를 오히려 제 쪽에서 느꼈다니까요. 아니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는 몰라도 아니 저런 일까지 해야 하나 막 이제 그런 정도인데 저희야 그냥 호텔 소유주들도 이제 뭐 올망졸망한 아저씨 아줌마들 이제 뭐 그런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대치를 하니까 힘으로든 뭐 머릿수로든 감당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그런 걸 다들 그래도 용감하게 대치하고 대항했습니다. 근데 힘에는 오히려 굴복을 안 하는데 돈에는 점점 굴복을 하는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력보다 센 게 돈인 세상인 거죠. 이제 그런 걸 좀 실감을 많이 했고 이게 제가 가장 슬프고 아프게 느낀 부분입니다. 근데 힘이고 뭐고 처음부터 이제 돈에 팔려가지고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도 뭐 부지기수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옛날 일제강점기를 정말 많이 떠올렸어요. 네. 하다가 이렇게 수군양자들끼리도 좀 이견이 생기고 막. 나중에는 그냥 그 수군양자들끼리 싸움으로 판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좀 약간 비극적이죠. 계약서도 있고 한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안 지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면서 그렇게 명동 호텔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사기꾼들은요, 제 여기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부터 만들고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호텔 때문에 이제 개고생길에 들어선 지가 이제 8년째거든요. 8년. 근데 그건 이제 겪은 바로는 법의 구멍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이제 경찰, 검찰, 법관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 메꿔줘야 하는데 제가 본 현실은 그 구멍을 키우는 존재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워낙 이제 난해한 현장이다 보니까 그 맥락 자체를 그냥 이렇게 뭐 서면이나 뭐 그런 것만으로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죠. 분양형 호텔 현실을 이제 조금이라도 알거나 이제 뭐 그런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뭐 법으로 다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으니까 뭐 불법 무력 막 다 어떻게 뭐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뭘로도 할 수 없으면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마디로 이제 복불복입니다. 그러니까 통찰력 있고 이런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거나 이제 경험 있는 분들을 만나면 좀 그 재판이 이제 소송이 좀 제대로 가고 그렇지 못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재판을 하고 소송을 했는데 이제 승률을 보니까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반반이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법이 다 정의로운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느꼈고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제가 그래도 중산층이고 주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 호텔 일을 시작하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나는 진짜 정말 힘이 없구나라는 걸 느낀 거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거를 제가 막 외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분양형 호텔과 관련된 피해 보도는 사실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근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보세요? 문제는 뭐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로 떠들썩하면 뭐 전국이 사실 떠들썩하거든. 이 일이 막 한두 번 이슈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도 간간히 타고 그 기사도 간간히 나고 그래요. 근데 이 정도로 떠들썩하면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죠. 근데 잘 모릅니다. 지금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얼마나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떠들다 보니까 요즘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름을 또 바꿔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아하니까 그냥 말 많고 탈 많고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 분양형 호텔, 뭐 수익형 레지던스, 뭐 생숙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멀쩡하게 하고 있는 곳들도 어딘가는 있을 수는 있겠죠. 저는 뭐 직접 본 적은 없는데 뭐 그런 분들은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퍼센티지가 너무너무 압도적으로 그렇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이런 분양형 숙박시설, 뭐 분양 홍보 현수막이 이제
군데군데 붙어 있는 거 보이고. 맞습니다. 뭐 서울 시내는 이제 길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행주 주고 물티슈 주고 이제 그러면서 한번 듣기만 하라고 꼬십니다. 예, 들어보면 이제 좋기야 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반드시 제 책부터 읽으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쪽 분야, 생숙이나 분양형 호텔이나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무조건 보시고 그 다음에도 생각이 네. 나는 그래도 네. 할 거야 라고 네. 하면 그때 네. 하시든지 마시든지. 네, 네. 다른 분양형 호텔도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요. 네. 다른 호텔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너무 슬프지만 비슷합니다. 예. 제가 이제 명동 호텔에 투자를 하기 전에 원래 다른 쪽에 있는 이제 작은 분양형 호텔 분양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 근데 여기도 이제 수익금을 이제 한 번도 못 받고 운영사가 돈 떼먹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제 이건 그렇게 억적같이 나쁜 놈한테 걸린 건 아니라서 그냥 대충 그 정도 선에서 끝나고 그 후에 이제 거기 미분양분을 이제 대거 그 경매로 낙찰받은 이제 작은 건설 회사가 들어와서 이제 운영 겸 하고 있는데 여긴 그냥 임대료만 못 받는 거지 조용합니다. 하도 그 후에 명동 호텔에서 이제 지급받고 하다 보니까 뭐 임대료 못 받는 정도는 뭐 그냥 아주 사소하게 보일 정도라서 여긴 그냥 도로 제가 도로 명도 받아서 제가 가끔씩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호 기인 이제 명동 호텔은 말로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서 제가 책까지 내게 된 거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명동 호텔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직전에 다른 걸 이제 또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슬슬 리스크를 인지를 하지 못한 게 아닌데 이거는 너무너무 탐이 나는 거라서 제가 운영사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운영사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그냥 별장으로 직접 쓰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공사가 안 되는 겁니다. 공사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준공이 안 되는 상황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근데 분양형 호텔은 이제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준공이 됐다 해도 이제 부실 공사나 이제 뭐 이렇게 분양 당시 조건하고 이제 다르게 이제 막 만들어져서 뭐 막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것들이 부지 기수입니다. 그래서 뭐 명동 호텔은 사실 전국 최고수를 상대하는 걸로 이제 다른 분양형 호텔들도 이제 그냥 일단 알아주고 이제 알아주는 그런 정도인데 이 세 번째도 현장 난해한 걸로는 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명동 호텔은 사실 제가 빨리 마무리돼서 털고 뭐 어떻게든 뭐 매각이 됐든 털고서 이제 해방되는 게 제 최대 희망 사항인데 네. 이 세 번째는 제가 그 입지를 보고 막 너무너무 탐을 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미련은 아니고 그 현장에 대한 미련이 너무 있어서 뭐 돈에 대한 미련은 뭐 진작에 버렸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명동 호텔에서 이제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호텔은 뭐 전혀 관여를 할 에너지도 없고 이제 여력도 없고 해서 저는 뭐 너무 진저리가 나가지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입지가 더 좋습니까? 제 개인한테는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쓰고 싶어 하는 곳이었어요. 별장같이 한적하고 막 좀 좋은 곳에서. 3개 정도 투자를 하면 와 진짜 멘탈이 네. 진짜 보통 멘탈 아니고서는 정말 정신줄 네. 제대로 잡고 저도 있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지 신기합니다. 정말 네. 이게 뭐 1, 2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가끔씩 실감이 안 나요. 교수님 할 때의 월급보다 이미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네. 월세를 따박따박 또 잘 네. 훨씬 더 많이 네. 이렇게 네. 해오신 걸로 네. 제가 들었습니다. 네. 집은 바이가 아니라 리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가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말씀대로 저는 이제 집은 이제 사는 거, 바이가 아니라 이제 사는 거, 리브라고 이제 항상 생각을 해왔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본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파트나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 아닌 이제 수익형 집합 건물 투자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온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무엇보다 시세 차익형은 이제 뒷심, 인내심 이제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자금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진짜 완전히 정말 크게 망할 수가 있는 거라서. 네. 그리고 살 때도 엄청나게 임장을 다녀야 하고
이제 전체 부동산 시장의 타이밍도 잘 보면서 이제 막 그거 신경 쓰고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한 그 시간과 에너지도 필요로 하죠. 저는 뭐 그 중에서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땅이나 아파트 갭 투자, 전세 임대 등이 이제 시세 차익형인데 이건 돈을 묻어두고 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야말로 상당한 공부와 내공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대출을 끼고 이제 시세 차익형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출 이자를 생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야말로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세 차익형은 사실 일찌감치 제 관심 분야에서 이제 멀어졌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시세 차익형 투자라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어요. 근데 그러면 올랐다고 그걸 팔고 어디를 갈 건데요? 그냥 살든지 뭐 갈아타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물론 뭐 점점 더 좋은 집으로 이제 가게 되면 자산이야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벌어서 그 차익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과연 투자라고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귀국한 영향인 것 같은데, 아파트에는 솔직히 관심이 아예 그냥 가지를 않습니다. 미국은 개인 주택이 일반적이고 저도 주택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주택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왠지 이제 노후되고 불편한 인상이 있는데, 사실 주택에서 살다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진짜 힘들어요. 미국 전체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살던 곳은 이제 주택이 워낙 쾌적하고 이제 살기 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저는 한국에 처음 나와서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그 소음하고 복잡함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밀집돼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좁게 사는 게 너무 숨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야 그냥 원래 다들 이제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와서 보면은 네.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저의 성격상 이제 사람이 사는 집을 가지고 투기에 가까운 열풍이 부는 것도 굉장히 좀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을 본다고 해서 뭐 저까지 그렇게 그 방향을 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제가 파이프라인 구축이라는 면에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 뒷심이나 인내심, 뭐 여윳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투자를 한 곳에서 최대한 즉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갔죠. 그래도 뭐 시세 차익 자체에 집중을 한 적은 없지만,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인플레를 해지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똘똘한 물건 같은 거는 뭐 그 가치도 상승하고 이제 월세도 상승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뭐든 이제 장기 투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스타일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세요? 이제 스타일의 선호보다는 이제 규모의 선호 경향이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상성이 맞는 게 있고 이제 안 맞는 게 있는데, 투자도 본인의 성향을 맞는 걸 찾아내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처음부터 그렇게 뭘 그렇게 대단히 많이 알고서 투자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처음에 투자를 금액이 큰 걸 하고 이제 나중에 작은 걸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좀 그 시대적인 타이밍도 괜찮았고 운이 따라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물건을 이제 덜컥 잘못 투자하면 인생이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십몇 년 전 이제 당시 분양가가 12억 되는 물건이었는데, 상가였는데, 당시에 저한테는 이제 일단 덩치가 너무 커서 이제 혼자서는 못하니까 이제 친동생하고 같이 공동 투자를 했어요. 이제 덜컥 분양을 받고 나서 이거 이제 그 중도금 붓느라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제 자산과 파이프라인의 근간이 되어줬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이제 투자를 이제 계속 해 오면서 나중에 이제 그 1억대, 뭐 2억대 하는 이제 작은 오피스텔들도 여러 채 투자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오는 금액은 이제 수익률 자체는 높은데 대출 이자 이제 빼고 난 순 월세 수익 자체가 몇십만 원 이제 단위로 짜잘한 거예요.
관리가 너무 귀찮기도 하고 이제 호텔을 분양받은 후에 여러 가지로 제 개인 자금 사정이 이제 많이 악화되기도 해서 이제 모두 처분해 버렸습니다. 사실 수익률 자체는 레버리지를 포함을 하면 뭐 15%에서 20% 정도는 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작은 거를 이제 자잘하게 이제 많이 막 10개, 20개 이렇게 사서 그 이제 월세를 이제 합쳐서 몇백 단위 이제 만든다고 하시는데 네. 그거는 진짜로 성격이 맞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게다가 이제 저같이 본업이 바쁜 사람은 그렇죠.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다 일정일단이 있어요. 이제 덩치 큰 거, 그러니까 큰 걸로 이제 적게 가지고 있으면 약간 분산이 안 되니까 하나가 잘못되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아까 말한 그 상가 같은 경우도 코로나 기간 동안 세입자가 월세를 아예 내지를 못해가지고 아예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그거 하나만 목을 메고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었겠죠. 저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수익금 자체가 꽤 높은 이제 좀 똘똘한 부동산 한 두세 개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저는 요즘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많이 보유하기에 좋은 타이밍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애물단지 분양형 호텔 3개 네.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팔지도 못하는 거라 그냥 포기하고 있죠. 분양형 호텔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형은 주거용이에요? 상업용이에요? 아, 저는 주거형은 안 갖고 있습니다. 네. 상업용. 네, 주거형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문제랑 그런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수익형 부동산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시세 차이, 그러니까 아파트나 그런 거는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법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5만 가지 다 신경 써야 됩니다. 전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가 않거든요.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상업용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부동산은 뭐든지 입지입니다. 그냥 뭐 다른 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은 정확하게 입지값을 한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네. 싸고 좋은 부동산은 없다고 보는 사람이고 차라리 비싸도 2개, 3개 살 거 그냥 하나만 사자 뭐 그런 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조금 다르게 제가 보는 거는 뷰예요. 뷰. 예, 전망. 수익형 부동산은 사실 이렇게 그 본인이 사는 게 아니라서 투자할 때 이제 향이나 뷰는 별로 좀 덜 신경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웬만한 건 그냥 월세만 맞추면 됩니다. 근데 세입자들도 뭐 자기 집이 아니니까 뭐 대충 그냥 사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별로 크게 신경은 뭐 안 쓰긴 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투자도 해보고 뭐 저는 이제 집 살 목돈 있으면 차라리 그걸로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월세도 살아보고 했거든요. 뷰가 좋은 그 곳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모로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예, 그래서 혹시 저는 이제 뷰가 좋고 좀 나쁜 데가 있는데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러면 돈을 더 주더라도 뷰가 좋은 곳을 선택을 하죠. 금리가 굉장히 뭐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네. 금리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가요? 사실 저는 이제 그간 초장기 낮은 금리 시대의 수혜자예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이제 크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뭘 하든 뭐 제가 받는 월세보단 낮으니까 뭐 게다가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서 항상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니까 대출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항상 최대한으로 이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풀로? 예. 낮은 금리일 때 이제 받은 것들이라서 지금 금리가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도 이제 물론 막 빵빵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워낙 낮을 때 이제 시작을 한 거라서 상대적으로 좀 요즘 받으시는 분들보다 이제 부담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대출 이자가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제 통장,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월세 순수익이 좀 줄어드는 현상은 벌어지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월세를 막 올리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뭐 그냥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 막 월세 막 보증금 다 낮춰주고 뭐 그랬죠. 근데 일단 뭐 큰 부담이나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만일 요즘 금리로 제가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이제 그건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저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워낙 금리가 높고 부동산도 올랐고 근데 또 그거에 비하면 월세 시세는 뭐 그렇게 높은 편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 자체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기 쉬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책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좀 그 당부하는 제 조언들 중에 하나로 운의 사이클을 주시하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운의 사이클. 예, 그거는 사실은 개개인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 세상 자체에도 사이클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세상의 사이클을 예의주시해야 할 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지표와 의견이 이제 하강기라고 다들 이제 떠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디든지 이제 떠드는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막 그거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새로 시작할 때가 아니라는 거는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조금 두고 보면서 근데 이제 쉬는 건 아니고 이제 부지런히 전략과 무기를 이제 재정비하고 이후를 준비할 시간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50대고 이제 훅 하면 환갑되는 이제 나이가 됐는데, 그러니까 50대가 되고 보니까 이제 노후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는 노후보다는 이렇게 경제적 자유, 뭐 경제적 독립, 이제 그런 거를 우선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게 컸다면, 이제 50대가 되니까 노후를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뭐 저는 비혼자라서 사실 상대적으로 가족 부양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적기 때문에 이제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수많은 가장들과는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투자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중년층이시라면 본인의 사회적 나이나 경험부터 잊어버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투리니, 뭐 불이니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경험이 없다면 그냥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우선 공부부터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어떻게든지 경험치를 쌓아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건 물론 한계가 있긴 한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40, 50대는 이제 나이 곤조인지 뭔지 공부도 안 해요. 책도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꼰대 기질까지 함께 장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꼰대들은 본인이 꼰대인 줄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중년 불인이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패를 할 여력이 없어요. 젊을 때야 뭐 실패 좀 해도 뭐 일어서고 그런 거 뭐 상관없죠. 이제 저는 더 늙기 전에 그나마 이제 50 전후에 이제 제가 이 호텔이라는 복병을 만났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나이에 만난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자산도 있고 이제 넘어졌지만 걔도 아직 정신도 맑고 병은 있어서 많이 힘들지만 걔도 어쨌든 일하거나 할 기력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호텔에서도 보면 이제 더 나이 먹은 분들은 진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감당을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자식들이 그 뒷감당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자식들이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어학에 조금 소질이 있는 편이라 영어나 이제 일본어는 한창 소시적에는 이제 영일 통역 알바를 할 정도로 이제 능통했었어요. 지금 뭐 하도 안 써가지고 이제 좀 되게 버벅대긴 하는데 이제 옛날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제 영어 실력이 말하기, 듣기 능력에 비해서 읽기, 쓰기 능력이 엄청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디자인 전공자다 보니까 이제 실기 위주로 하는 전공이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곰곰이 왜 이 두 능력의 편차가 이렇게 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대학부터 다니느라고 책도 그 수준의 그 책부터 읽기 시작한 게 제일 화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대학생이니 책도 그 수준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읽으려니까 그리 눈이 들어올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려면 어휘력이 관건이고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이렇게 수준이 그간의 이제 읽기 수준이 이제 컸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커서 뭐 무슨 그 어휘력이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읽기가 싫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는 해야 되니까 한국 책 읽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이제 영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읽히지는 않고 그래서 나중에야 생각했는데 저는 제 물리적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영어 나이를 생각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생 책부터 제가 차근차근 읽어 나갔다면 제 영어 읽기 실력은 아마 제대로 성장을 했겠죠. 근데 전 내가 대학생이니 대학생 읽는 책만 읽겠다 하고 오기 아닌 오기를 부리다가 오히려 제대로 실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투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나이는 전혀 의미가 없죠. 오히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실패하면 더 치명적이라서 이제 본인 수준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조급해서도 안 돼요. 조급하게 한다고 해서 뭐 빨리 되는 일 하나도 없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일을 그르치거나 이제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뭐 요즘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는데 실제로 70대 정도도 보면 그냥 아저씨, 아줌마 뭐 그런 느낌이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살 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천천히 차분히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업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니까 투자 시작이 늦다면 어떻게든 노동 소득 기간을 늘려야지 투자가 안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현업에 있다면 현업이 1순위, 투자는 2순위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돈보다는 제 정신과 사리 판단이 이제 명료하게 되지 않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너무 제가 호텔에서 많이 봐서 네. 그렇게 되면 돈이 있어도 돈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호텔에서 막 지독하게 사람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제 몸과 정신을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야지 돈도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겸손하게 공부하시고 공부 후에 투자하십시오. 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제 심리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학위도 이제 또 심리학으로 또 더 하나 더 했고 네. 그래서 성격 위협 검사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그냥 항상 성취 지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행동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긴 말이나 빈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입 밖으로 뭔가를 말을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행동이 함께 합니다. 그건 뭐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막 수많은 성공학 책들 보면 실천을 해라, 행동을 해라 그런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왜 안 하냐고. 이제 저한테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해야 할 행동을 안 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한국에 귀국한 게 딱 20년 전인데요. 네. 그때 한국에서는 재테크 열풍, 뭐 부동산 투자 열풍이 한창 불기 시작하던 때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 관련 그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솔직히 그 당시는 뭐 부동산에 대한 지식 그런 게 어딨어요. 뭐 그리고 한국 물정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래도 일단 제가 읽고 배운 거를 읽으면서 이제 실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든 일단 시작을 하면 좀 열정을 불태우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제 사업도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수입이 일단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또 이제 분양 물건에다가 그 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분양하는 거는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뭐 중도금 1차, 2차 뭐 이제 나중에 잔금 이런 식으로 이제 목돈을 넣어야 될 스케줄이 미리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준비하려면 열심히 돈을 모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돈을 이렇게 열심히 벌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일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바쁘고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돈이 벌렸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목적이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서 이제 자부심이 이제 신념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절대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돈은 많이 가지고 싶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존하고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호텔에 관여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큰 돈도 아니고 이제 푼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돈을 위해서 영혼과 양심을 파는 사람들, 불의와 손잡는 사람들, 뭐 굴복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돈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돈에 대한 철학은 확고하게 정립이 됐습니다. 저는 돈에 있어서는 우선 이제 내 생존과 존엄성을 그 누구에게도 위협받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가난이 나를 위협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일 누군가 나한테 월급을 주는데 내 생존이 거기에 걸려 있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키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했다가 잘리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을 호텔 일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달에 얼마가 있으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누구는 뭐 몇십만 원 아니면 10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다 그럴 것이고, 누구는 아무리 적어도 300은 있어야지 나와 내 가족이 버텨갈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우선 그걸 목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이어족이란 말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 안 하고 은퇴해서 놀면서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럭셔리하게 사는 게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파이어라는 게 약간 좀 묘하게 변질이 된 느낌인데, 일하는 것과 경제적 자유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안 하는 거를 택할 수도 있다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선택지가 없는 상황을 자유롭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경제적 자유가 없는 거고, 내가 일을 안 하는 것과 일을 하는 것 중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경제적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의 정의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더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이제 벌겠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을 더 하겠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거나 뭐 한다면, 일을 한다고 해도 경제적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죠. 은퇴 이퀄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내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부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거면 충분하고, 이런저런 경제 활동으로 이제 노동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추가 수입은 제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걸 이제 돈이 없어서 막 못하는 그런 건 많지 않아서 사실 돈을 막 더 벌고 싶다는 욕구는 거의 없어요. 그건 아마도 제가 이제 강남 아파트, 뭐 럭셔리카, 뭐 고급 명품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잘 설계할까,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잘 지키고 의미 있게 쓸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뭐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사실 그런 건 관심 영역 바뀌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제 제가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막 가질 수 없을 때나 뭔가 그거를 막 선망하고 열망하고 막 그러는 거지, 내가 그걸 가질 수도 있고 뭐 원하면 가질 수도 있지만 내가 뭐 안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면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이제 좋은 집, 좋은 차, 뭐 명품, 뭐 그런 거 과시하는 사람들은 다 졸부들, 뭐 아니면은 가짜 부자들이에요. 진짜 부자들이 과시하는 건 사실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부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돈과 부, 네. 궁금합니다. 저는 그 호텔에서 지독한 경험을 하면서 네. 이제 이 세상엔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위한 돈과요, 돈을 위한 인생. 이게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네. 제가 한국에 처음에 이제 귀국을 했을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 거리나 사실 조금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돈을 버는 게 마치 사는 이유이자 목표인 것처럼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그럼 그 돈을 벌어서 뭐 할지 물어보면 그냥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이제 굉장히 관계주의 사회라서 남이 어떻게 보는지 아니면 남은 어떤지를 되게 중요시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세, 뭐 감투병, 인정욕구 이런 게 만연을 하고 있고요. 네. 젊은이들은 SNS에서 자기의 이 뭔가 있음을 과시하려고 난리가 났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만일 보이는 부를 추구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남들의 그 보이는 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더더욱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미국에 살던 때를 얘기를 하면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라서 남한테 참견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의 재산이나 연봉, 사는지 뭐 하는지 프라이빗한 거 물어보는 거는 최악으로 신뢰해요.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게 관심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자기 스타일대로 살지
뭐 남하고 비교하고 따지고 혼자서 자기 비하하고 뭐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어느 사회든지 과시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든지 있지만 이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비웃음의 대상이 좀 오히려 되죠.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그때 처음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이제 한국 여자분이 앉았는데 연봉부터 시작해서 뭐 하냐 어디 사냐 신상을 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황당하기는 했는데 옆자리에서 친한 척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또 이제 또 다 대답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나 이제 싶긴 한데 그게 일단은 기본적인 한국 정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한국 나오면서 신고식했나 싶은 게 그 후로도 그런 장면이 계속 끊임없이 저는 봤거든요. 왜 이렇게 남의 일에 불필요한 관심이 많은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이 많으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 다녀야 하고 좋은 집 살아야 하고 좋은 차 타야 하고 좋은 학교도 가야 하고 남보다 높은 연봉 받아야 하고 잘 나가는 배우자 만나야 하고 애들도 다시 이제 좋은 학군 옆집 애들 다 다니는 학원 보내야 하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맞습니다. 일단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큰 인사이트를 받은 책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 책 중에 이제 진짜 부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부라는 거는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는 보이는 물건이나 행위로 바뀌어져 있어요. 즉 이제 좋은 집이나 이제 좋은 차, 옷, 보석, 사치품, 뭐 호화로운 여행 이제 그런 걸로 그 돈은 바뀌어 있는 거죠. 보여요. 그러나 진짜 부는 그런 보이는 걸로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짜 부는 럭셔리카가 아니라 그 럭셔리카로 바꾸지 않은 돈이라는 거예요. 멋진 집이나 이제 자동차, 사치품 그런 건 남한테 보여지는 부입니다. 진짜 부가 아니라 부자로 보여지는 것으로 전환된 물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영앤 리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네.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부가 진짜 부인지 보여지는 부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죠. 남의 인생에 관심 그만 가지시고 내 인생에 관심과 집중을 쏟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스타나 이제 로또 뭐 당첨된 사람들이 이제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다가 이제 파산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진짜 부하고 보여지는 부의 차이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부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부자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진짜 부를 희생한 거죠. 이 사람들은 부자로 보였지만 실은 부자가 아닌 거죠. 이 차이를 아신다면 앞으로 투자를 하고 부를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성공하기가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진짜 부를 추구하고 있는지 보여지는 부를 추구하고 있는지 우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식, 부동산, 뭐 코인까지 해서 최근 몇 년간 엄청나게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네. 연령대가 낮을수록요. 이건 진짜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만일 이게 이제 정상적이고 건강한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장기적 안목으로 이제 하는 거라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투자는 젊을 때 시작할수록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이제 결국 투자라는 거는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또 시간 여유가 그렇게 길게 있다는 건 천천히 기본기를 다져가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 젊고 시간이 많다는 건 넘어지거나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여력이 더 크죠. 그리고 덜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젊을 때 투자에 눈 뜨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30대에 투자를 시작한 덕분에 이제 50대 인생 거대한 암초에 걸렸어도 일단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작금의 상황은 투자가 아닌 한탕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고 한탕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동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보면은 날짜를 정해놓고 몇 년 안에 부자 되기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돼요.
그러니까 뭐 힘들고 어려운 취업을 이제 하기도 싫고 또 이제 직장 생활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간 뭐 시장 한창 좋을 때 뭐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부동산 갭 투자를 하면서 이제 보면은 한 달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게 진짜 그 돈이 너무 우습고 바보짓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돈의 속성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이제 김승호 회장도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꼬박꼬박 들어오는 고정급여의 힘입니다. 그분도 이렇게 굴곡 없이 일정하게 들어온 돈을 가장 힘세고 성질이 고급진 돈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특히 20대는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할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한 이제 근로소득을 꾸준히 쌓아 나가야 하는 때죠. 그러니까 투자는 정말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정말 냉정한 세계죠. 그러니까 운이야 뭐 한두 번 있을 수 있죠. 지금 요 한창도 사실 실력이 좋아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시장이 좋았어요. 그게 항상 가는 거 아니거든요. 운이야 한두 번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사상 누각이고 실력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예요. 어쨌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 무엇보다도 20대는 돈에 투자를 하는 때가 아니고 나에게 투자를 해야 하는 때예요. 나의 가치를 올려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선 노동 수입, 후 비노동 수입입니다. 저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제 노동 수입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걸로 자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의 근간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이고도 단순한 기본을 다들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다들 막 부자 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더욱이 저는 이제 빠른 부, 뭐 쉽게 쌓은 부 이런 거는 정말로 무섭고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 30대에 실패하고 고생하고 좌절하고 고통 좀 받으세요. 이게 저주하는 건 아니고 젊었을 때 부를 쌓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해보고 벽에도 부딪혀보고 이제 고통의 몸부림도 쳐보고 이제 그러는 게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이제 그런 경험을 해야 인생에 대한 맷집도 생기고 무엇보다 그게 나머지 전체 인생의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뒤늦게 고통을 겪어보면서 그걸 너무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인생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부자 되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인생의 법칙은 너무 오차가 없어서 그럴수록 나중에 가시밭길을 걷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현장에 있는 호텔도 그렇게 인생을 이제 별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면서 투자가 뭔지 잘 모르다가 이제 뒤늦게 나이 먹어서 전 재산을 이 호텔에다가 다 투자하고 인생이 망가지거나 양심을 포기하거나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절대 쉬운 거 아니고요. 지뢰밭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좋았다고 이제 한두 번 피했다고 그 요행이 평생 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단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친 게임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일찍 그냥 그 넘어져도 보고 지뢰도 밟고 다쳐도 보고 하면서 가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어떻게 피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지혜가 생기겠죠. 경험이 없으면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책 좀 읽으라고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모든 경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남들의 경험으로 간접 경험을 쌓으면서 지혜를 쌓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혜롭게 쌓는 게 선한 부, 탄탄한 부를 쌓는 초석을 닦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30대 이제 후반으로 가다 보니 조금씩 깨닫고 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약간 이 삶이 항상 모든 경험을 다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승승장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빠그라지기도 하고 맞아요. 또 좋은 일도 있다가 뭐 이게 도는 거를 다 경험을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인생 그러니까 그러면서 배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배워야 됩니다. 그 경험에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걸 배워갔는지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계속 생각해가면서 가야죠.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진짜 오랫동안 투자하셨네요. 진짜.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저희 이제 주 시청자층이 투자자이시니까요. 후배 투자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요즘 보면 이렇게 100억 정도는 가져야 부자라는 신념이 팽배해진 것 같아요. 뭐 그런 세상에선 저는 부자 명함도 못 내밀죠.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들 간덩이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인플레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도 막 그러니까 이제는 뭐 몇 억, 몇십억은 성에 차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그래도 저는 이제 부자들이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돈이 돈을 굴린다는 거는 이제 직접 경험해 봤죠. 투자해서 돈은 이제 어느 정도 뭉쳐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쉽게 빠르게 굴러갑니다. 이거는 확실하죠. 그래서 많은 투자 조언자들이 이제 종잣돈 모아라, 종잣돈 모아라 이제 그러는 거고요. 근데 호텔 투자를 이제 실패를 하고 건강이 이제 악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계속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반대 현상도 제가 직접 경험을 하게 됐어요. 계속 현금 흐름이 엉망이 되고 자산이 그냥 팍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은 선순환 구조하고 악순환 구조가 극명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와중에 제 비노동 수입의 파이프라인 덕분에 이제 버틸 힘을 가질 수 있었죠. 그렇지만 본인 자산을 이제 몰빵하거나 다른 안정된 수입이 이제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버티지를 못하셨죠. 하여간 저도 호텔에서 본의 아니게 이제 앞장서서 싸우면서 별하별 탄압을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탄압을 많이 받았고 뭐 고발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병이 악화돼서 본업이던 교수까지 그만두면서도 이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 의지와 존엄성은 훼손시키지 못한다. 내 생존을 위협하지 못한다. 이런 생존의 자신감이 사실은 저에게 힘을 준 것이죠. 제가 만일 당장 일해가지고 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 병이 와서 일을 할 수도 없게 됐을 때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걸 희생하고 내려놓고 제 개인 돈까지 넣어가면서 풀타임으로 싸울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부라는 건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정도의 부면 우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기본값 정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자를 꿈꾸고 계시기에 이제 후랭이 TV도 구독하시고 이 방송도 이제 보시게 됐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먼저 조망하시고 그 인생을 위해서 부를 만드는 전략과 철학을 공고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만 쫓아서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있다고 부자는 사실 제 정의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데 불행하고 오만 걱정 많고 가정 불화인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돈만 있다면 야 좋다 뭐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제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요. 인생은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밸런스. 예.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는 돈, 행복, 건강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둘째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건강을 크게 잃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건강 이슈가 제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인 상태예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운도 하강하고 돈을 벌 수도 없고 병원비 등등 뭐 해서 돈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계속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는 게 우선 투자의 기본 설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근래에 몸테크라는 용어를 듣고 처음에는 이게 뭐 운동이나 헬스 같은 거에서 막 말 그대로 이렇게 몸에 투자를 하는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몸을 갈아 넣어서 돈을 아끼고 돈을 막 모으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거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몸테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과부하가 걸리건 말건 그냥 일 욕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죽어라고 일만 했어요. 근데 그 결과 그 일하고 노력한 거를 꽃 피워야 될 가장 중요한 나이, 막 40대 그때쯤에 병이 오고 말았고요. 한동안은 제 인생이 완전히 올스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아야 하는 건 맞는데 그 사이사이에 꼭 쉼과 휴식, 이제 마음의 행복과 여유는 꼭 넣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실 리듬이기로 해서 이제 뭘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가야지 저처럼 막 끝없이 조이기만 하다가는 결국은 탈이 납니다. 젊을 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막 그렇게 무리할 때 즉시 탈이 나면 쉬든 뭐 하든 대처를 하겠는데 그게 나중에 나이 먹어가면서 뒤늦게 오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제 제 책을 쓴 이유기도 하고 제 그 책에서 계속 여러분께 정말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부조리와 불의에 둔감해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 귀국한 후에 계속 이상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사회의 근간을 받쳐야 할 스탠다드가 자꾸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원칙이라는 게 들쭉날쭉 자꾸 움직이고 막 왔다 갔다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이제 욕하면서도 그걸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거의 뭐 이렇게 체념 내지는 무감각해져 있는 걸 보고 제가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마치 정부가 모든 걸 잘못했다는 듯 뭐 나라를 욕하고 정치를 욕하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갈려가지고 한쪽은 여당 욕하고 한쪽은 야당 욕하고 그러는데요. 네. 저는 이제 완전 정치판을 방불케 하는 작은 사회인 이제 호텔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아주 정치라면 진짜 진저리가 납니다. 근데 총체적으로 어쨌든 사회 부조리가 만연한 걸 저는 계속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일부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걸 고쳐나갈 책임과 의무는 사회의 최소 단위인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지키는 것도 사회를 지키는 것도 남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겁니다. 어차피 뭐 기득권이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더러운 물에서 헤엄을 치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잠수를 잘해도 더러운 물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나와 내 가족, 내 자녀가 사는 사회가 혼탁하다면 더러운 공기 안에 있다면 그런 안에 있는 내가 과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 사회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한테는 좀 더 맑고 투명한 세상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투자를 넘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투자는 전쟁터란 사실을 우선 인지해 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남에게 내 자유의지를 빼앗기지 않을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목돈은 여러 가지 의미로 재앙이 오히려 될 수 있어요. 근데 적게 꾸준히 들어오는 고정적 수입이 재앙이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수익형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이유이고 여러분께도 이제 권해드리는 이유고요. 그러나 어떤 부동산이 되었든 이제 투자는 리스크가 있기 마련인데 그 리스크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법만 알려주지 실전이 진짜로 어떤 건지 전쟁터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지뢰와 폭탄이 있는지 어찌 해야지 나를 방어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다들 전쟁터에 나섭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무방비라는 것 자체를 아예 몰라요. 제가 책을 쓴 이유는 이제 전쟁터의 어떤 한 전투 현장을 여러분께 이제 생생하게 알려드리기 위함이고요. 여러분은 뭐 상상도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때리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비록 이제 저나 이제 그 다른 그 소유주들, 전국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이 이제 피하지 못한 덫이지만 부디 다른 분들은 이제 걸리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이제 버젓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좀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읽고 이제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양형 호텔 이야기를 듣고자 모셨는데 저의 어떤 투자 철학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을 한번 또 점검하는 인터뷰가 저는 개인적으로 됐었는데요. 아마 정신없이 공격을 해오셨을 거예요. 최근 상승장 통해서 뭐 갭 투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생수도 있고 지산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투자를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뭐 자기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자기 자산 되돌아보기 되게 좋은 분위기잖아요. 네, 지금 뭐 시장도 조용하니까 네. 수비형 포트폴리오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책도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투자 인생과 네. 내 인생을 관조해 나가면서 살아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